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5분의 전문가와 함께요. 정치권 상황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지훈 변호사,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NSC가 열렸고요. 일단 청와대 브리핑 보고 이야기 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UN 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신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시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신 것처럼요,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나흘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거든요. 일단 왜,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일단 북한은 한번 문재인 대통령을 시험해 본 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10년 만에 어쨌든 진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경우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뭐 시험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신속했다는 것이고요. 방금 윤영찬 수석이 이제 브리핑한 걸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깊은 유감, 뭐 엄중히 경고한다, 심각한 도전 행위다, 강력히 규탄한다. 보수 정치인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저것보다 더 강하게 성명을 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메시지가 나왔다. 그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일요일 새벽이 어떤 때입니까? 대한민국 미디어가 가장 이제 손을 놓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동안 어쨌든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거고 오늘 아침에야말로 가장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인데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을 실험했고 또 700km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사실상 상당한 성공을 거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NSC를 갖다 소집하고 박근혜 정부의 어쨌든 외교 안보 라인을 다 소집한 겁니다. 그리고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무관 출신입니다.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뭐 색깔이 별로 없는 분인데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내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 보수가 없다. 상당히 국민들한테 안심을 심어준 오늘 어쨌든 저는 뭐 상당히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8시, 오전 8시에 NSC가 대통령 주재로 열렸고 지금 사진 영상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안보 관련 장관들이 다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현 정부 다 같이 모인 것 같아요. 전직 정부, 뭐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NSC도 진행이 됐고 소집을 했는데 실제로는 상임위원회는 대통령은 참석 안 해야 되는데 빨리 참석을 해가지고 이제 컨트롤하는 모습이 지금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불안한 부분은 좀 그 안보 부분이었거든요. 그 안보 부분을 어쩌면 가장 빨리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북한에 쏘아줌으로써 어떻게 대응하는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보수 정권보다 더 강인한 어떤 대처를 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선거 기간 내내 안보관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공격을 많이 받긴 했지만 또 유권자들 중에서 가장 안보에 잘 대처할 후보로 그렇게 또 평가도 받았죠. 역시 이제 그렇게 평가받은 대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신속하고 또 단호하게 잘 대처했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여러 그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소집했고 특히 안보실장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고 주재하게 하고 또 다시 대통령께서도 참석해서 20분간 같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어쨌든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안보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오늘 북한은 도발을 했지만 또 우리 대한민국은 그 도발에 잘 대처함으로써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허성무 교수님 지적을 해주셨지만 안보실장 보고 보고하라고 다시 임종석 실장한테 다시 보고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통치 방식을 어느 정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그 안보실장이긴 하지만 뭐 국가적인 상당히 그 예전 어떻게 보면 위기에 있어서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그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야기를 듣겠다는 그런 지도 리더십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는 뭐 오늘 그 청와대의 대응 중에서 하나 또 특기할 대목이 예. 분 단위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보고가 그렇죠.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국민들에게 사사치 다 알려줬다. 예. 물론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과연 다 올바른 것이냐는 뭐 지적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대통령의 이 대응, 보고 이런 것들을 다 알린 이유는 저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했던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 유인한 상태 때 이 그 대통령이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 그 문제가 상당히 그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아내고 분노를 자아냈던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또 이런 위난 상태에서 준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인이 대통령 그 선거 기간 중간에 이야기했던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로서 분명한 각인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안보 문제에서는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메시지도 분명히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그 간과할 수 없는 그 메시지의 그 하나는 뭐냐. 정권 교체기에 있어서 지금 공직 기강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상당히 공직 사회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좀 정식 메시지도 깔려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진으로 봤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양옆에 2명씩은 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명이 전부 다 안보실장, 국방장관, 뭐 통일부 장관 전부 다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이고요. 예. 사실 이 시점을 누구보다도 김정은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인사의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가장 초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텐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한 번쯤 떠보고 싶었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실험을 했었을 경우에 문재인 정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소말에 안 맞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보고 체계 같은 것이 흐트러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봐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혹시 허점을 보이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들도 한번 김정은은 알고 싶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런 것도 있죠.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좀 달래기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할 수 있죠. 궁금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단호하게 지금 반응을 보였고 대화, 그러니까 제재하러 가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건너서 평화롭게 갈 수 있는 부분을 다 같이 가겠다고 했던 입장 자체를 견고하게 보여준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외교, 그래서 대북 문제에서 어떤 식의 입장을 취할 것인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그런 부분 안보에 있어서는 한쪽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틀어졌을 때 거기서 조금이라도 유학이 나오면 언제든지 또 대화도 가능하다라는 그 양면성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하겠죠. 지금 저 필름이 돌아가는 걸 보면 저게 제가 볼 때는 핸드폰으로 찍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라고 그러죠. 촬영한 것 같은데 저를 갖다 찍어서 이렇게 이제 돌린 거는 뭐냐면 저는 윤영찬 수석이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국민들한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얼마 전에도 보면 윤영찬 수석이 이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할 때 보면 시진핑과의 대화 이런 것도 굉장히 기자 출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기자들한테 물을 거 다 물어라 내가 답 다 하겠다. 오늘도 보면요 저게 막 흔들리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지만 저 모습을 보면 저기는 이병호 국정원장 모습도 보이고 윤병서 장관 뭐 박근혜 정부에서 다 했던 어쨌든 안보 외교 라인들 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 장면을 보면 굉장히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뒤로 김관진 실장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요. 마치 오랫동안 보좌했던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저 화면을 갖다가 기자들한테 누가 릴리스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알리고 또 윤영찬 수석이 굉장히 자세하게 브리핑한 거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했지만 안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누구라도 같이 안보 문제는 같이 한다는 걸 보인 거기 때문에요. 오늘 저는 오히려 이 절차도 중요하지만 윤영찬 수석의 저런 브리핑 태도 같은 것들이 상당히 국민들한테는 안심시키는 점수를 딴 브리핑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동영상 그림을 보면 이렇게 흔들리죠.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직접 들고 찍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요. 글쎄요. 뭐 큰 틀에서야 바뀔 가능성은 좋겠지. 당분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시도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어렵게 되는 건 아니냐. 그렇죠. 오늘 말씀 중에 아주 단호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전제를 달았죠.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변해야만 뭐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깔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먼저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전 정권에서 임명했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잘 대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윤병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문재인 비서실장 시절에 외교안보 수석을 하고 같이 청와대에 근무를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도 그 시절에 이제 고위 장성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접촉이 있었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권은 다르지만 안보 문제나 외교 문제는 어쨌든 결국은 뭐 초당적으로 그리고 뭐 이념과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저희가 뒤에서 인사 문제를 다루겠지만 안보실장이 지금 공석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좀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당연하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장관에 대해서 지금 임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총리가 지금 공석 중이고 지금 재청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분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외교나 또 국방이나 통일이나 이런 이 외교 안보 부서에서 새로운 그 리더십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청와대 참모진에서 지금 외교 안보 사령탑을 빨리 먼저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뜸을 들이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좀 이 외교 안보의 그 사안의 중요함 이런 것 때문에 인선을 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외교 그러니까 안보실장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안보실장이 여러 가지 하마평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정권 교체 이후에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출근을 해서 매일 서면 보고서를 작성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책이라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안보 문제라는 것이고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안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대북 문제에 관해서 어떤 식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가 교체되더라도 영속성이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권에서는 조금 더 원화적이고 어느 정권에서는 조금 더 강경하게 하다고 해서 그렇더라도 지켜야 될 최소한의 것들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드러내준 오늘 아침이었다고 보여요. 근데 저는 반대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여러 자리를 갖다 임명을 했는데 외교 안보 라인의 책임자라든지 또는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조금 뜸을 들이더라도 좀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특히 외교 안보 라인의 책임자인 외교 안보 실장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내용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다 이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을 모실 건가는 저는 다른 분은 모르지만 인사 검증도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너무 빨리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굉장히 신속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총리가 일단 인준이 되면 더 빨라지겠으나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빠른데 이 정도면 당장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개혁 같은 거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빨리 저는 임명을 서두르다가 혹시라도 실패할 것보다는 좀 특히 중요한 자리는 조금 시간이 끄는 것도 저는 좀 더 많은 국민 여론을 들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뭐 정무수석이나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다면 너무 나머지 두 자리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청와대 참모들의 그 일도 보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의 일을 좀 줄이고 안보실장이나 정책실장을 갖다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통령의 차라에 따라서는 조금 시간이 들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좀 더 신중하게 해도 괜찮다. 인사 얘기로 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3명의 수석비서관을 임명을 했는데 글쎄요, 허성무 교수님. 정무수석이 가장 관심이었는데 삼선의 원내대표 출신 전 의원을 임명했어요. 전병헌 의원이 임명이 됐죠. 이 전병헌 의원은 지난번 총선에서 불운을 겪었죠. 그 공천 탈락이라는 그래서 참 가슴에 큰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그 어려웠던 순간을 잘 극복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가장 빨리 합류해서 앞장서서 이제 뛰었던 분인데요. 실제 이분이 이제 정치적 그 동기는 동교동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과거 민주당의 그 당보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러 들어갔죠. 그러니까 일단 당보 편집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당 활동을 시작해서 당에서 당료로서 잔뼈가 굵었다가 국민의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동교동계 정치 인맥과도 아주 잘 가까운 분이시고 또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당에서 최고위원을 또 하셨고 원내 대표를 했기 때문에 당에서도 아주 중진 의원입니다. 그렇게 정치적 역량이 매우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흔히 이제 꾀돌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뭐 본인에게는 약간 그 어색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지혜가 많은 분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 여러 정당 속에서 있었던 경험들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거에 대한 아주 조언을 가까이에서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정무적인 신뢰가 높은 분이라서 뭐 정무수석으로 발탁될 것으로 예측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의회 사항이 여소야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제 같은 여당을 또 잘 아우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좋아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도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한 거고 더군다나 국민의당 의원들하고는 아주 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잘 아울러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를 이렇게 인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대 청와대 그 정무수석의 이력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삼선을 지낸 그러니까 여당은 아닙니다만 삼선을 지낸 당 소속 거의 원내대표 출신이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상당히 중량감 있는 전직 의원을 모셨다는 거죠. 그것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리의 역할, 비중 이걸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무수석이 1년 정도 있다가 없앴습니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때 없앨 때 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책임장관제, 장관들이 책임지고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의회 가서 직접 해라. 왜 그 중간에 괜히 대통령이 참모가 끼면 오히려 더 소통이 지장이 생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거 역대 청와대의 정무수석들은 이 뭐 야당 의원들과 이런 접촉 과정에서 소위 말 당근을 좀 줬는데 이제는 이 제도화되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런 당근을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무수석을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없앴단 말이죠. 그런데 없앴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상당히 그 국정을 운영하는데 부담감으로 돌아왔다. 그것이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대연정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야당과의 관계도 상당히 어려워졌지만 더 어려워졌던 것은 여당과의 관계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정무라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태를 지금 답습하고 따라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분만은 정무수석에 관한 부분만은 상당히 반대로 상당히 비중을 두고 그래서 지금 이 야당과의 관계 복원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부분은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이냐는 측면에서도 전병헌 의원이 적임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병헌 의원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컷오프 당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병헌 의원이 그렇게 상당히 바로 직전 대표는 아니고 최고위원을 지냈던 분이 컷오프 당함으로써 이 당내 쇄신 분위기가 이제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그런 하나의 힘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의 빚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병헌 의원이 상당히 말빨이 먹힐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고려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뭐 당청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낙연 총리에서부터 전병헌 수석까지 아무튼 국회를 생각하는 생각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전병헌 전 의원과는 일단 같은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파이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여당,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좀 빠졌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집요한 스타일이고 또 제가 볼 때는 과거 DJ, 노무현, 이명박 정부까지 대개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초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김효일 수석이나 무슨 유인태 수석이나 다 그랬는데 지금 삼선을 안 친 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전병헌 수석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만 해도 재선이고 주요 당직 맡은 적 없는 사람입니다. 나이도 어리고요. 그런데 정무수석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이 스펙이 덩치가 더 큰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병헌 수석이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속에서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청와대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이 있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오늘 김관진 실장 보고 직접 보고하라 한 것도 그런 케이스인데 책임을 지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청와대를 운영할 것 같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병헌 수석, 신임수석의 과제는 야당입니다. 오늘 그래서 국청관계라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국회와 청와대 관계. 과거에 청와대 수석을 보는 정무수석을 바라보는 거는요. 여나 야나 별로 곱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떤 식이냐면 특별 교부세 줄 거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검은 돈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 자리가. 그렇다면 정무수석이 나름대로 야당 의원들도 힘들지 좀 도와줘 할 때
선물하는 게 그 지역에 예산 좀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사를 갖다 한 10억 정도 줘가지고 당신 제일 힘든 것 좀 해. 이 정도가 가장 당근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금 맡았다는 것은 앞으로 120석, 119석의 민주당을 이끌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하는데 상당히 아마 힘들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전면석의 취임사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말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기분 좋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굉장히 힘들겠다는 뉘앙스의 얼굴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저 자리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쉬운 자리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또 이제 하승창이죠. 사회혁신 수석 비서관이나 김수현 사회 수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놀라운 인사가 아닌가. 특히 박원순 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거든요.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박원순 계 사람들을 많이 좀 등용하는 좀 모습입니다. 청와대에서 예전 같으면 청와대에서 마치 핵심은 본인 사람들, 본인 계파 사람들 많이 쓰는 게 일반적인데 김수현 수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협치의 시작을 청와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도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임종석 실장하고 하승창 수석, 사회혁신 수석 두 사람이 박원순의 최측근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이용함으로써 서울시장하고도 어떤 관계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것보다도요. 저는 하승창 정무부시장 지난 최근까지 정무부시장을 했었고 두 사람 다 시민운동가 출신이고 이론가 예전에 실천가 스타일입니다. 경실련에도 오래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스타일들이었거든요. 두 분 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저는 삼선하기 직전에 한번 잠깐 뵀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때 자기의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하면 서울 시내 공무원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지지해 줄 거를 끌어내느냐였다. 취임하고 나서 하도 물론 그분 박 시장이 자기 자랑도 있었지만 하도 일을 많이 시켜서 서울시 공무원들을 계속 나를 지지하게 만든 게 제일 큰 걱정이라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표되는 분들이 저런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계속해서 기용을 해서 위에서부터 자꾸만 서울시를 고치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거를 국가적인 과제로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삼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시민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하는 공직자의 모범을 어떻게 보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박원순 시장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서울시 공약들 중에 진행 중인 일들 중에 좋은 거 굉장히 많으니까 저작권료 안 받을 테니까 다 갖다 쓰십시오. 라고 하는데 정말로 사람을 갖다 쓰시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얼마만큼이나 될지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인사라고 저는 꼽습니다. 사실 하승창 수석이 어떻게 보면 정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발을 들인 거는요. 박원순 서울시장 옆이 아니라 2012년도 안철수 후보 캠프에 대협력실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그 하승창 수석이 사실 그 안철수 캠프에 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 그때 서울시장 놓을 때 양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측근을 보내서 안철수 당시 후보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 단체와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리 역할을 하라고 보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하승창 수석의 이 문재인 이 정부의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따지고 조금 멀리까지 본다고 한다면 안철수 진영까지 품겠다는 그런 뜻도 조금은 읽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시민사회 수석이잖아요. 맞죠? 시민사회 수석. 사회혁신 수석.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청와대가 그러니까 노무현 청와대 때는 시민사회 수석이라고 해서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소위 말해서 협치, 가버넌스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보고 난다는 그런 뜻이 강한 거고요. 앞서 지금 하승창 수석도 이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발을 담궜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시민사회하고 상당히 협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포함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할 때 또 저분이 아마 국민경제비서관. 그래서 얼굴이 좀 다시 그렇죠. 그리고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 바로 직전에 서울시의 행정 조직 연구를 하는 원장이었죠.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장.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사람으로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허성무 평론가 더 잘 아시지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고 아꼈던 이 정책 참모였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종합부동산세를 설계하고 기초했던 그런 핵심 참모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수현 수석의 정책적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아마 기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그때는 사회정책비서관을 했죠. 사회정책비서관을 할 때 방금 이야기했던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것보다는 더 유명한 게 지금 노인들에 대한 복지 시스템, 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노인 수당이 나가는 이 시스템을 제대로 그때 도입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노인 복지 문제에 뭐 사실은 초석을 놓은 그런 비서관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번에 다시 이제 수석이 돼서 예. 그런 제 문제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정책적 역량을 펼칠 거라고 보고요. 그 하성창 사회혁신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시민사회 수석 이름만 바뀌지 그 역할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시민사회의 성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시민사회의 성장을 방금 말씀하신 협치의 수준으로 잘 같이 가야만 그 정권을 제대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최고의 적임자를 고른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조직된 시민의 힘이라는 게 뭐 지금은 어마어마한 시민사회 단체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 그곳에 직접 실천했던 실천가가 들어옴으로써 아마 가장 소통을 잘하고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보이집니다. 예. 근데 이제 김 수석, 사회수석으로 온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언론에서 정책실장 후보로도 많이 거론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노무현 정부에서 사실상 실무적인 일을 잘했던 관료로 이제 기억되고 환경 부착은 상당히 짧게 했습니다. 짧게 하고 이제 마지막 경력으로 들어왔는데 저분이 어쨌든 간에 최근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갖다가 하는 TF팀 책임자를 했기 때문에 예. 저분이 정책실장이냐 뭐 무슨 수석이냐 다들 궁금했는데 오늘 발표했으니까 정책실장은 뭐 조윤재 교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 몇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좀 이렇게 경력이 높은 분이 올라가 있죠. 그렇지만 상당히 김수현 수석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입김이 셀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또 이제 하승창 수석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자리는 일을 하면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일이 많아지는 자리고 일을 안 하면 아예 할 일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승창 수석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시민사회와의 어떤 교류 또는 여론 같은 걸 아마 시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41%의 득표를 했고 119석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국민 여론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일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여론을 갖다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하승창 수석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예. 김수현 수석 이 자리는 누가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정책을 이제 승계받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두 분 다 기대되지만 예. 또 다 반대로 생각하면 부동산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찬반의 논란에 정폭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반대 실패했다는 평가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 그전에 노무현 정부가 했던 것의 제2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분들은 그동안 상당히 이제 성숙하고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은 거로는 안 될 것 같고 좀 더 다른 뭔가를 보여주느냐 컨텐츠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가릴 것 같습니다. 예. 안보실장이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명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군 출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외교관 출신으로 가는 거냐. 예. 예. 사실 근데 안보실장 하면 뭐 우리가 안보하면 떠오르는 게 국방 생각이기 때문에 예. 군 전문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내각에서 안보실장이라는 건 안보뿐만 아니라 외교, 예. 통일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통합적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전임 정권, 물론 군 출신도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예. 그러나 문제는 전임 정권에 우리가 기억하듯이 안보실장이 김장수, 김관진 두 분 아닙니까? 두 분 다 전직 국방부 장관을 했고 너무 군 출신들이 하셨는데 군 출신들이 하시면서 문제는 이 남북 관계 자체가 오히려 좀 퇴행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또 오히려 대외적인 여건 자체가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결국은 좀 그 외교의 전문가들이 올 순서가 아닌가. 국방의 전문가보다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외교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럼 관료가 올 것이냐 아니면 학자가 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많이 거론되는 분으로는 아마 정의용 전 그 제네바 주재 대사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고 난 뒤에 외국 정상들과의 통화할 때 배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걸 보면 예. 아마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아마 정의용 전 대사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또 이와 함께 또 위승락 전 러시아 대사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지금 학자군 중에서는 문정인 그렇죠. 연세대 저 명예교수가 상당히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대변인 인선, 양 변호사님, 애초에 언론에서는 대변인 인선이 가장 먼저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청와대 입장 설명하고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미뤄지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미뤄지고 있고 관심들도 많이 가지는데요. 예. 관심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되시긴 되실 텐데
기억해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인선 1호가 윤창중 전 대변인이었죠. 그래서 대변인이 나와서 노란풍선에서 그 다음 인사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무총리부터 직접 지명을 했었습니다. 그걸 비교를 해보고 또 국민 홍보수석이란 말도 없고 국민 소통수석으로 직접 했었고 그분도 언론사 출신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관료들이 비서실장도 그렇고 기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당황해하고 있죠. 요즘 빨리빨리 물어봐라. 물어보고 직접 다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뭔가 한번 걸러서 만들어내서 정해진 것을 바깥에 브리핑하는 형태의 청와대의 움직임이 과거였다면 이제는 실무진들이 직접 그때 필요한 일들을 직접 얘기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겠다 하면 대변인의 역할이 송구스럽지만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네요. 관심도 별로 안 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격 인사가 또 예상이 됩니다. 원래 같으면 대변인이 먼저 좀 뽑았어야 되는데 많이 늦춰지기 때문에 임명은 할 거 아니에요? 임명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은 대변인 없이 직접 다 얘기를 해버려요. 본인 수석이 다 직접 얘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김의겸 이제 한겨레 기자가 물망에 올랐다가 뭐 고사했다는 얘기가 사실 있고요. 고민정 KBS 전 아나운서죠. 이 문재인 캠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유정아 전 아나운서라든지 아마 좀 젊으면서 여성, 뭐 제 생각입니다. 아주 봤을 때 아주 파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인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춰지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지금 말했다시피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 때는 대변인이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앞으로는 대변인보다는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해버리고 아니면 비서실장 직접 얘기해버리고 또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얘기해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 정부에서는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변인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변인 하면 사람들은 그냥 언론 마이크 앞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마이크 뒤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기자들은 그걸 알지만 이 정말 굳은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요즘은 언론 매체가 많아져가지고 청와대 출입 기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심기도 보존하면서 궁금한 걸 다 답하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 앞에서 브리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변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변인이 한 명일 필요도 없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겨레 그러니까 김모 기자가 제의했다 거절한 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제 공을 들이는 언론인들이 좀 있을 테고 또 반대로 하면 언론인이 꼭 아니라도 대변인을 수행할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아마 굉장히 고민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변인은 정말 그야말로 청와대에 있는 일과 국민들과의 사이에서 소통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마 두나도 대변인을 상당히 훌륭한 분을 인선하고 상당히 대변인 기능을 중시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과의 소통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필요할 때만 각 부처 수석들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상황에서만 직접 좀 얘기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 국민소통 수석께서 뭐 대변인처럼 다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국민소통 수석이 뭐 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일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소통을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알려주는 것은 결국 대변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변인이 빨리 뽑혀야 되고 이 대변인은 청와대 주요 회의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회의 장면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체크하게 되고 그중에서 주요한 이야기들을 브리핑하고 질문에 답하게 되기 때문에 대변인이 빨리 뽑혀야 되는 건 뭐 사실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 수석은 수석실별로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대변인이 다 몰랐던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면은 그때 뭐 해당 수석실이나 비서관실에 대변인이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만큼 대변인이 중요하고 청와대의 주요 회의를 다 참석해야 될 만큼 그 역할이 대단한 게 대변인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변인이 조금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토요일 어제죠. 이제 기자들과 산행을 하고 점심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쉬자. 그래가지고 산행을 했습니다. 근데 시자 의미는 아마 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자는 의미가 아마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좀 휴식을 주자. 어제 사실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같이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전담 취재했던 뭐 언론 용어로는 마크맨이라고 그러죠. 그 마크맨들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대선 끝났지만 뭐 대통령 됐으니까 또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때 그 같이 어려움을 과정을 통과했던 그 이 마크맨들에 대한 일종의 저는 배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 좋게 보면 배려의 리더십이죠. 근데 저는 뭐 사실 제가 과거 청와대 출입기자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 뒤에 북악산을 한 2번인가 3번 갔다 온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그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수석이었습니다만은
같이 산행하면서 기자들하고 이렇게 격의 없이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기자들하고 스킨십하고 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뭐 하여튼 어제 저 자신을 담당했던 기자들하고 그렇게 이 나름대로 배려를 하는 모습들은 참 나쁘진 않았다. 정말 좀 괜찮은, 신선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선한데 기자들이 불만도 많더라고요. 저 국악산 코스가 험한가요? 2시간이나 생각보다 원래 안내가 나왔을 때는 50분 정도로 안내를 했었는데 2시간 정도를 했었고 재밌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체력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에. 근데 어제 2시간 갔다 오고 나서 젊은 기자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빠져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너무 멀쩡한 모습이 또 SNS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야, 앞으로 청와대 아까 물론 이제 기자들은 마크맨 드렸지만 청와대에 일하려면 정말 기자들도 술 좀 줄이고 몸도 좀 단련을 해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자들 입장에서는 브리핑 그렇게 자주 해주면 저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점수를 딴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콘텐츠는 앞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또 찬반 양론이 있겠으나 스타일 면에서는 저는 정말 박수 보내고 싶은 게 지금 저 장면도 보면요. 저게 사실은 당연한 대통령의 모습이고 우리 국민들이 TV나 드라마에서 바람직하게 보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대통령들은 사실은 저렇게 한 분이 별로 적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 장면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금송 힐스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홍은동에 한 1년여 사신 거로 보이는데 그거를 선거 캠페인 때는 별로 부각시키지 않았는데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 취임할 때 장면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 금성 힐스빌의 가격 같은 게 논란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저도 이제 지도에서 찍어보니까 지하철역에서 한 26분 거리입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멀어요? 예. 그리고 걸어가고 또 굉장히 고지대인데 바로 뒤가 산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같으신 분은 산을 오르거나 뭐 산책을 좋아하니까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서울 한복판에 가격이 지금 공시지가가 국토부 이제 저 통계로 2억 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2억 5천만 원에서 팔렸다고 지금은 3억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팔리는 가격은. 그런데 어쨌든 저도 중랑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서울의 25평 빌라가 저 위치를 보면 2억 8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사셨다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나올 때도 보니까 그 김정숙 여사는 주민들이 오면 뭐 라면도 끓여주고 최근에도 그렇게 했다는 건데 저는 저런 모습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국민이 볼 때도 정말 보기 좋다. 그리고 정말 저는 서민 대통령 같이 보이는 게 어쨌든 그 집에서 1년을 실제로 사신 겁니다. 25평.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본인이 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는 이게 뭐 강조한 적도 없는데 끝나고 난 데 보니까 저런 집에 살고 있고 저기도 보면 동네 분들이 이제 인사하고 하는데 보면요. 한 4층, 5층 정도의 빌딩이고 거기에 사신 건데 어쨌든 저런 모습들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내용은 뭐 나중에 모르겠지만 이 스타일로 봐서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감동을 준 장면이다. 그래서 저는 요즘 뭐 이 여론조사 같은 것도 보면 잘할 것 같다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 김정숙 여사의 스타일도 저는 많이 도와준 것 같고 지금 이제 최근에 뭐 경호원들하고 악수하고 하는 것들 보면 아,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대통령의, 서민적인 대통령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도 그런 말도 합니다. 오히려 안전 문제에 혹시 문제 생길지 모르겠다. 너무 이 대통령께서 이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걸 보면 저렇게 오픈시키면 경호원들이 일단 힘들겠고 또 정말 나쁜 마음 먹으면 진짜 경호가 뚫리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할 만큼 최근에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 행보는 스타일 면에서는 상당히 국민들한테 감동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실 선거 기간 중에 서민 대통령은 홍준표 후보가 내세운 특집표였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주목이 안 됐었어요, 저런 모습. 예, 뭐 근데 이제 입으로 뭐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서민 대통령하고 실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는 재벌지향적 정책을 말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오히려 지금 이전 정권에서 깎아줬던 그 법인세 그걸 더 깎아주자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재벌 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게 홍준표 후보인데 슬로건은 서민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국민들은 착시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착각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제 서민 후보, 서민 지향적 정책과 모습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후보죠. 다만 홍준표 후보는 어릴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흙수저였다. 그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개인의 취향이나 정책적 지향점은 오히려 서민 지향은 아니죠. 다만 이제 과거에 자기가 어릴 때 태어날 때 흙수저였다는 것으로 계속 서민을 강조할 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서민팔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진정한 서민의 모습은 오히려 저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계속 그 아까 윤영찬 그 국민소통
수석이 이제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 이런 걸 보였는데 등산 갈 때 이제 기자들이 모였던 것은 그 잔디밭은 춘추관 뒤에 예. 그 헬기 착륙장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이제 그 담벼락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는데요. 즉 사실은 이제 북악산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고 또 돌산이다 보니까 악산이에요, 약간. 예. 그래서 뭐 50분 등산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던 기자들은 2시간 하면은 상당히 당황했을 아니,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 내려와가지고 표정들이 뭐 거의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자는 거냐는 말이 그냥 그대로 나올 대신에 정도로 그 전심을 보니까 그 저기 삼계탕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저 청와대 그 비서동 1층에 저 식당이 있는데 구내 식당이 있는데 저기는 삼계탕은 주 메뉴에 없습니다. 그냥 일반 식당인데 특별식이군요. 특식을 아마 기자들 때문에 준비한 것 같고요. 예. 저기 비서실장이 직접 저 배식을 담당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정치 출마를 많이 해본 정치인은 뭐 노인복지관이든 지역의 그 급식소든지 다니면서 저래 배식에 많이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두 분 다 저 모습이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직접 배식해 주는 것도 기자단을 조금 배려하는 모습.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금 기자단들 이렇게 그 밥을 먹을 때 배식을 하는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처음 본 것 같고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어법에 따르면 해봐서 아는데 제가 같이 그 대통령하고 등산을 해봐서 아는데 예. 사실 그 뒤에 북악산 코스가 조금 이 등산을 안 했던 사람들한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1968년도에 1.2 사태 때 무장공비들이 그 청와대 습격했을 때 그 이후로 거의 40년 동안 통제가 그러니까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었거든요. 보존이 잘 돼 있고 거기 올라가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이 내려다보는 서울 전경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40년 만에 그걸 갖다 풀었죠. 지금은 일반 시민들도 미리 인터넷에 신청하시면 저 코스를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코스는 지금 청와대 경내 아니고요. 저까지는 들어가실 수 없지만 뒤에 숙정문이라고 숙정문을 통해서는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기자들이 쫓아가면서 이제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죠.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을 보기가 거예요. 너무 어려운 장면을 어렵지 않았죠. 원래는 어렵지 않은데 전 정부 계속 그랬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했던 장면을 우리가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신선하기도 하고 좀 새롭기도 하고 하긴 지금 좀 나왔지만 비서실장이 하도 할아버지 나이 많은 사람 하다 보니까 배식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모습도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신선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아까 자료 사진이 양보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관저로 완전히 이제 이사를 옮겼죠, 했는데 어제. 짐을 직접 나와서 차에 싣는 장면이 그러니까 짐을 직접 나르기도 했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복장이 우리가 그러니까 저런 겁니다. 아까 진성호 의원이 왜 저기서 실제로 1년 살았는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냐면 그게 잠깐 꾸며낸 모습이냐 아니면 평소에도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냐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는데 어제 왼쪽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저 파란 옷에 그냥 우리가 추우니까 안이 쌀쌀하니까 문 잘 열어놓고 하니까 그런 조끼 같은 걸 입고 계속 하루 종일 왔다 갔다 본인이 직접 챙기신 모습이 이 주변의 그 마을 주민들에게 계속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을 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민원인이 와서 목소리도 크게 내니까 나도 밥 먹으러 오는 참인데 잠깐 라면도 챙겨주시기도 하고 또 청와대 도배강 공사하고 있는데 직접 찾아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간식거리도 사다 주시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꾸며내지 않았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거죠. 연출되지 않은 거. 연출을 했을 때 느끼는 어색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닌 거고요. 김종주 여사는 제가 보면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한 것처럼 표정이 크고 표정이 다양하시고 움직임도 크시고 활달하셔서 어떤 생각도 했냐면 이게 퍼스트레이드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퍼스트레이드가 너무 조용하게만 했거나 아니면 또 가끔 퍼스트레이드가 아니라 이제 주변의 친식들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도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튀셔서 그런 부분을 일으킬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금방 얼굴에 다 드러나기도 하고 금방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런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김정숙 기사를 보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청와대는 이제 곧 조만간 제2부속실이 생길 겁니다. 생기겠죠. 김정숙 기사를 이제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분이 행동하는 걸 옆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은 지금 너무 김정숙 여사 활동이 많다고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케이스처럼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저분이 나이 연배가 오바마 대통령 케이스와 좀 다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뭐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이 있고 저분은 영부인이라는 단어도 싫어해서 그냥 김정숙 여사로 불리는 게 더 좋다고 뭐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저분이 어쨌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대한민국 여성 유권자들, 그러니까 여성 유권자, 여성 국민의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우리 동네도 이야기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보다도 김정숙 여사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네에서 이제 국회의원 부인들 볼 때도 저분은 너무 말씀이 많으셔, 또 저분은 너무 안 나타나셔, 이렇게 뭘 해도 비판은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김정숙 여사 스타일은 보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컨트롤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연애했던 스토리를 제가 들어봐도 먼저 프로포즈한 분이 김정숙 여사고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연애나 결혼이나 어쨌든 모든 생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쩐지 좀 샤이하고 좀 부끄러움이 많은 스타일이고 김정숙 여사는 지르고 보는 거야. 이거 하지 뭐. 제가 볼 때는 집안 살림의 주도권도 아마도 김정숙 여사가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상하는 게 대개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은 집에 가면 거의 일을 안 합니다. 부인이 거의 이제 리더인데 그렇다면 김정숙 여사의 도움 없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앞으로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만 중요한 거는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보이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정도 참고할 수 있는 참모들은 필요하겠으나 지금 해오신 것처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새로운 퍼스트 레이디 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부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또 이제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땐 처음으로 이제 서민적인 영부인의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초의 케이스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는 본인이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또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펼치시는 게 국민들한테 어떤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너무 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선에 낙선하고 지금 재수를 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 재수 5년간의 기간 동안에 정말 김정숙 여사도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었거든요. 남편보다도 오히려 더 뭐 호남 방문이 잦았고 정말 남편이 못 가는 곳을 대신해서 너무나 많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힘들게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뭐 아픔이라든지 슬픔 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몸으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좋은 역할들을 찾아서 잘 할 거라고 보시고요. 그 양산 집이 방금 그 홍은동 그 집처럼 정말 산속에 있습니다. 정말 산속에 걸어서 가기는 정말 불가능할 정도의 차가 두 대가 비키기 힘들 정도의 좁은 길을 한참 차를 타고 올라가야만 있는 그런 산속의 외딴 곳에 있는데 그런 외딴 곳의 주택에서의 삶을 꾸려간다는 것은 여성 혼자 힘으로 매우 힘듭니다.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면. 방금 의원님께서는 이제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부진한 분이에요. 잠시도 가만히 있고 몸을 움직여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돼서 아마 이제 저런 외딴 곳의 주택 삶에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부인 혼자서 꾸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청와대 안에서도 두 분이 잘 하실 거라 보고요. 저 개가 지금 나오는데요. 저 개가 아마 그 저기 풍산개 마루입니다. 양산 자택에 강아지가 저거죠. 그 진돗개보다는 풍산개가 약간 덩치가 더 큰데요. 저게 용맹하기는 뭐 진돗개 못지않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진돗개, 북한에는 풍산개에서 비교되는 우리 아주 토종개인데 호랑이하고도 직접 싸울 수 있다는 그런 용맹한 개죠. 진돗개하고 풍산개의 특징이 잘 짖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무서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원래 무서움이 많은 개가 많이 짖거든요. 겁먹고 짖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김정숙 여사가 대단하시다는 게 사실 여기도 변호사가 두 사람이 있지만 저희가 보통 이제 연수원 기수로 따졌을 때 12기 정도의 변호사들은요, 요즘의 변호사들하고는 또 완전히 세월이 달랐을 때입니다. 정말로 그때는 변호사의 몸값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고생 안 하시고 큰 게 노력 안 하셔도 우리 농담처럼 80년대 이전에는 정말 웬만큼 하면 빌딩 산다는 게 변호사들 몸값이었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 뭐 하셨습니까? 부산 내려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잘못 만나시는 바로 인권 변호사 길로 바로 접어들어가지고 지금 양산도 그 주택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절에 변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산 시골에 주택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도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가난한 건 아니지만 그냥 30평도 안 되는 아파트에서 거주해 가시면서 평생을 저렇게 사셨던 분들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 내지는 그런 건 없이 정말 김정숙 여사의 역할 앞으로도 더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양산 자택은 저는 한번 가봤었는데 참 여기서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산속에 취재차 가셨나요?
아니 한번 예전에 제가 참여정부 출입한 이후에 한번 갔었는데 아무튼 수도가 나오냐 거기가 들어오냐 할 정도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또 차 교수님 여민간의 집무실을 마련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그 기간 중에 그 공약 중에 하나가 광화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광화문 대통령에서 본인의 그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나와서 지금 아마 그 최종로 정부 종합청사로 옮긴다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여러 가지 준비나 경호의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청와대에 가면 지금 이제 이 그 구조 속에 그냥 머물러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그림에도 나오다시피 청와대 본관에는 사실상 지금 대통령 집무실 말고는 의전비서관실 정도 말고는 다 지금 비서진들은 여민 1관, 2관, 3관에 다 모여 있거든요. 업무를 제대로 공간이 본의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실내 온실을 개조를 해서 여민관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층에다가 그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본관에 계시다가 여민관에 또 앉아 머무르고 계시고 이랬지만 이번에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아예 공식적인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아예 여민관에서 모든 직무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 그 비서진들과 거리를 좁히겠다는 이야기인데 뭐 미국 드라마 중에 웨스트 윙이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백악관의 이 구조를 보면 이 그 웨스트 윙에 해당되는 서쪽 지역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들이 그냥 붙어 있어서 언제든지 비서들하고 눈높이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아마 꿈꿨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그 강화문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아마 그 여민관에서 계속적으로 집무를 하면서 그 비서진들 또 하고 이 참모진들하고 거리 없는 그런 아마 리더십을 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 청와대 건물을 고쳐야 된다는 말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때 특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금 차 교수님 말씀처럼 일을 하기에 적당한 공간들이 아닙니다, 저게. 그리고 생각보다는 청와대 건물들이 좀 낡은 건물도 많고 굉장히 권위주의 시대에 맞는 것이고 장관은 필요하면 대통령을 만나는 관저로 들어와서 그냥 회의하고 하는 거지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광화문 청사는 아이디어는 정말 좋고 사실 대통령이 일할 사람은 청와대 참모관이나 장관들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경호 쪽 문제 들어보니까 정말 저거는 힘든 게 얼마 전에 탈북자 출신 기자가 쓴 칼럼을 보니까 만약에 광화문 청사에다가 대통령 집무실 만들게 되면요. 그것은 북한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미사일 또는 뭐 최근에 첨단 무기만 있으면 그냥 공격 들어갑니다. 표적이 되기 그러면 쉽다. 아니 그게 굉장히 쉽답니다. 공격하는 것이. 그리고 개성 정도에서는 바로 오늘도 뭐 700km 날아가는 뭐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했다는데 마음만 먹으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방탄 유리하고 뭐 이런 거 다 준비하려면요 상당히 힘들 거라는 생각들이 많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시민들에 대한 불편 문제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 매일 움직이고 그 시간대에 서민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광화문 청사의 근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호나 이런 데에서 어떤 뭐 첨단적인 시설 같은 것들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 대통령이 나온 거 어렵다면 청와대의 저 건물이 아닌 걸 조금 고쳐가지고 그 같이 근무하기 좋은 스타일로 바꾸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는 지금 아까 국청 관계 얘기 나왔지만 국회가 그동안에는 청와대 시설 교체에는 예산을 잘 안 좋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고 언제나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MB 늘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청와대를 그러면 좀 바꿔가지고 정말 여민관 위주의 어떤 그 집무실로 바꾸는 것도 좀 하나 아이디어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과제니까 그 중간에 뭐 1, 2년이라도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는 당장 거니까요. 강화문 시대를 연다고 이제 공약을 했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예산 문제도 지금 있어야 되고요. 국회 통과가 좀 돼야 되는 그 부분도 있고 빨라봤자 2019년 내년 정도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말했던 것처럼 강화문이 건물들이 많습니다. 건물 많지요. 통로 같은 막 골목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경호가 참 어렵습니다. 또 지하철역도 있고. 요구하는 경호는 친근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이기 때문에 경호를 또 어떻게 해나갈지 또 그것도 문제고 결국 제일 먼저 또 선임한 사람이 주영훈 경호실장이거든요. 그런 친근한 경호를 좀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을 했는데 과연 또 어떻게 조화롭게 이렇게 할지 그 부분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후보자 얘기 잠깐 좀 하고 올게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출근 오후에 했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인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제 원래 그 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때 예. 뭐 재산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병력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죄 관련 이런 첨부서를 다 보내거든요. 그 보내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었고 현재 지금 문제로 드러나는 것은 아들의 병력 미필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왜 면제를 받았느냐 이래 봤으니 이제 이게 그 어깨 탈골이 돼가지고 5급 판정을 받아서 도저히 군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낙연 의원이죠. 의원이 아들을 제발 군에 좀 갈 수 있게 해달라. 군에 못 간다면은 뭐 이렇게 현역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라도 공익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백무청에 낸 겁니다. 근데 그 백무청에서 답변이 온 게 또 답변서가 있어요. 예. 그 답변서가 뭐 기하의 그런 국방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그런 건 참 감사하나 도저히 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안 된다 이런 답변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병력 의무 저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본다면은 그렇죠. 예. 잘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이 이낙연 총리 후보 내정자는 사실은 이제 언론인 출신이죠. 예. 그 뭐 언론사에서 이렇게 아주 깐깐하기로 소문난 그리고 아주 신사이고 또 온건 합리주의자로 이렇게 평판받는 분인데 그때 정치부장을 할 때 아주 훈련을 받았던 그 젊은 기자가 지금의 국민소통비서관 수석을 맡은 윤영찬 기자였다고 합니다. 아, 그런 인연이 또 그런 있군요. 인연이 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 수석에 입지에 오는 게 아니냐 그런 뭐 뒷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뭐 저 동교동계를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에 입문을 했고 사선의원 아주 중진이고 예. 전남지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행정 경험도 풍부하죠. 이렇게 이제 광역자치단체를 하게 되면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그 운영 방식도 같이 똑같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뭐 국정 전반을 다 알 수 있고 국회의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각 상임위를 겪으면서도 국정을 간접 경험하지만 예. 광역자치단체장을 하는 동안에도 국정을 다 알기 때문에 뭐 준비된 총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이 저 군에 계셔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근데- 부모님이 탄원서를 내고 국방부가 답변서를 주고 이게 탄원서 낼 수가 있고요. 예. 뭐 저를 어떻게 냈는지 그것도 참 어쩌면 그 야당에서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공격하려고 예. 괜히 공격한 어떤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가 내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군대 보내달라고. 군대 보내달라고 탄원서를 낸다? 글쎄 이거 저도 처음 보는 저 자체도 굉장히 희귀한 사례. 반대가 많지요. 군대 좀 안 가야 되는데 몸이 안 좋은데 왜 가느냐라면서 탄원서인데 어쨌든 간에 저 시점이 2001년도입니다. 예. 탄원서는 2002년도고요. 아마 저 무렵에는 그저 뭐 김대엽 씨, 이해창 그 그렇죠. 총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 때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군대를 빼기 위해서. 글쎄요. 아마 이낙연 총리 후보가 아마 예상한 게 아닌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탄원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 탄원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인사청문회에서 군대 문제, 자식 예. 군대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이제 총리 지명자를 좀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그런데 예. 저번에 동아일보 기자, 저는 조선일보 기자인데 이제 어떤 모임 같은 데서 같이 술을 마셔보는데 일단 이낙연 기자는 술이 너무 셉니다. 아, 술도 잘. 예, 굉장히 세기 때문에 후배들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분은 정치부장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부장하고 이제 그 뒤에 정치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정치부 후배들이 아마 디스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후배들 기사 데스크 볼 때 정말 깐깐하고 까칠하기로 소문난 분이고 저분이 동경특파원을 정말 거의 전설적으로 잘했다는 지금도 동아일보에서 동경특파원 하면 이낙연 뭐 이동관 할 정도로 몇 명 안 되는 아주 동경통입니다. 그런데 예. 저분이 국제부장 할 때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저분은 박학다식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알고 있나 기분 나쁠 정도로 했고요. 저분이 기자 시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변인 시절에도 예. 저분이 5선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을 아마 5번쯤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쓴 기자는 따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술자리에 불러가지고 술로 고문하면서 밤새 고문을 합니다. 이게 기사냐 이거는 팩트도 그러니까 저분한테 걸려들면 까변을 얼마 전에 저는 진성준 전 의원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분이 또 그럽니다. 당직자로서 저분이 사무총장 할 때 모시고 일해본 적이 있는데 예. 그때 통합민주연합 그 당시도 당직자 할 때 밑에 부하직원들을 그렇게 또 고문하면서 완벽주의자로 데스크를 봤다. 그러니까 저분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아들 문제도 뭐 있지만 저분이 만약에 이제 총리가 되면 뭐 누가 그럽니다. 저분 스타일로 봐서 장관들 다 죽었어. 뭐 그런 말. 그러니까 저분이 굉장히 그 리더가 될 때는 밑에 부하들한테는 가혹할 정도로 완벽주의고 예. 제가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우연히 광주 가는 비행기에서 만났는데 그때 제가 한마디 물었습니다. 근데 이 선배는 기자 때는 굉장히 까칠했는데 국회의원 되더니 좀 변했네. 좀 부드러워졌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지역구를 가는데 예.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밑에 사람들 옛날에 막 지시했다고 달리 유권자들에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무조건 스킨십이다. 그러니까 저분이 그 이후로 아마 국회의원을 갖다가 내분하면서 어쨌든 저 지역구, 전남 지역구입니다. 매일 가서 어쨌든 이 유권자를 만나면서 상당히 스타일은 많이 유해졌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저분이 총리가 이제 된다면 예. 아마 장관들은 책임 총리처럼 일한다 그러면 장관들은 힘들 것이다. 정말 일불 내고 가혹할 정도로 완벽주의자입니다. 아니 오늘 저 자리에서도 자기가 본인이 3년 동안 이제 지방행정을 보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처럼 공부를 다시 하겠다. 외교안보 부분 특히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저도 말씀하시는데 딱 저도 이제 언론사에 있었다 보니까 어떤 예. 부장 스타일인지가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정말 힘들었겠다. 기자들 불쌍하다. 그리고 저분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대변인 시절에는 그렇게 술을 드셔도 그 상태에서도 술이 안 깼어도 아침 일을 한 번도 틀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정확히 작취 미정인가 말까지 고사성어까지 만들어낼 정도의 인물이고요. 예. 술 얘기 계속하니까 혹시 보시는 시청자들이 술꾼인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막걸리만 그렇게 즐겨 드신다고 해서 소통한다는 데 많이 있고 지금 당장 문제는 이제 청문회 통과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렇죠. 그런 식의 소통의 과정이 호남에서 국민의당 의원들과도 다 개별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들 접촉이 있었고요. 예. 지자체 단체장, 광역단체장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또 소통이 없으면 못하는 게 단체장 특성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 저분에 대해서는 인준에 가서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 솔직히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전남에서 호남지사로 있는 동안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도 원망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통과되는 데는 거의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예. 전망들이 압도적이더라고요. 예, 저분을 도와서 핵심적으로 총리실에서 일할 사람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예, 임명이십니다. 그렇죠. 예. 이분 또한 재경부 내에서는 뭐 가장 꼼꼼하고 완벽하게 일하는 분으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인품도 아주 좋은 분으로 나 있어서 아마 두 분의 이 조합이 잘 맞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마 이제 이낙연 총리 내정자도 만약에 총리 인준을 받는 과정에서도 아주 도움을 많이 받겠지만 인준되고 나면은 일하는 스타일이 두 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 아마 아주 편하게 국정을 잘 이끌어가지 않을까. 국무총리실이 업무 조정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조정의 역할을 하는 실장이 본인 못지않게 또 깐깐하고 일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라서 예. 뭐 국무총리실이 아주 행정의 중심에 잘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만 보여하면 이낙연 정치인 이낙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류로 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DJ가 동교동계 시절에도 어쨌든 간에 야당 출입기자를 주로 했고, 그러니까 DJ가 자기 서재에 드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자 중에 한 명으로 이낙연이 거론될 만큼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럴 DJ 정도로 차에도 태웠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DJ와 친했고 그다음에 이제 DJ 정부 때는 그랬지만 저분은 열린우리당이 될 때 열린우리당에 가지 않고 민주당에 남아서 거의 다 낙선할 때 본인은 개인기로 살아남았던 분이고요. 18대 때도 제가 같이 이제 국회의원 할 때 보면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인데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를 할 때 상당히 여야 할 것 없이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상당히 대단히 인기가 있다든지 매력적인 사람이라든지 이런 평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저분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뭐 이상하다, 주관적이다 뭐 그런 말은 별로 안 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총리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호흡을 잘 맞출 것 같고 저분이 한 살 더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보다. 그렇다 그러면 아마도 저분도 나름대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적당한 긴장 관계를 통해서 책임 총리는 아주 잘할 분으로 저는 지금 봅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일할지는 보고 판단할 일이지만 지금 그동안에 정치인 이낙연이 살았던 궤적을 본다면 비주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야당과의 소통도 잘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저도 한마디만 딱 보태면 다른 분도 다 말씀 안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이낙연 그 총리 후보자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인가를 대변인했고 상당히 그렇게 막역한 사이죠. 막역한 사이인데 그때 열린우리당이 만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따라갔고 그 구민주당이 남았거든요. 근데 그 구민주당이 뭘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어요. 네. 근데 그 구민주당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또 정말 고마운 측면이 뭐냐면 이낙연 총리가 지난해 총선에서 전남지사인데 전남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 지사가 결국 국민의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했지만 정치적 의리를 지킨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낙연 지금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는 정치적 시류에 의해서 유별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확실히 생각하는 명분에 따라서 처신한다. 이런 점이 아마 여야의 이 정치를 아는 많은 분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정도면 시청자분들이 이낙연 후보자의 성격, 스타일 충분히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네. 정윤회 문건 당시 수사 네.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게 결국엔 조사는 하겠죠, 민정수석. 네, 사실은 지금 수사가 아닌 조사입니다. 예. 민정수석, 전임 민정수석이 뭐 세월호 조사라든지 국정농단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정실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조국 수석의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검찰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이제 이 상황에서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어떤 식으로든지 검찰은 또 조사 지금 우병우 수석이 법원에 지금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검찰이 만약 끼어들게 되면 조국 수석이 얘기했던 검찰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논리하고 또 대치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직전 어떤 민정실에서 했던 거를 조사하는 건 가능한데 그게 수사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쎄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사실상 수사 지휘 아니냐 그런. 그러니까 수사로 볼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예. 일성하고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 생각 좀 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딱 대비를 하자면 지금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그 수사 지휘라는 건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문건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유출된 게 국기문란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방향성을 제시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지휘인 거죠. 지금 조국 수석이 밝힌 거는 문제가 있는 점을 찾으면 그때는 검찰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 검찰에 넘긴 다음에 뭔가를 지휘한다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미 예. 지난해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기금모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혹시 직권남용이 있었느냐 아니면 세월호에 외압을 가했냐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예. 그 부분이 아니라 정윤회 문건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가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새롭게 봐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수사지휘는 아니고 또 민정수석실에 지금 들어갔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검찰도 압수수색 못했고 특검도 압수수색 그랬죠.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젠 그냥 사무실 인계를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들을 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근데 보면. 양 선생님, 그 남아있는 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어느 정도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일단 크게 남아있는 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죠.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쳐서 했더라면 업무가 치러졌을 과정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과정들은 남아있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없애버렸다면 없앴던 흔적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이 다르다라는 게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졌던 일에 관해서 실제로 적극적인 제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조사라는 단어와 수사라는 단어는 이게 말이 비슷하지만 엄격하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칙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보이고요. 지금 조국 수석이 한 얘기, 법을 고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칙주의자이고 학자지 않습니까? 예. 법을 왜곡시켜가면서 뭔가를 할지는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예. 저 부분에서 지금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행위입니다. 저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좀 행동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는 당연히 할 일은 하면 됩니다. 액션을 취하면 되는데 저렇게 말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저는 청와대 참모가 대통령한테 누를 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누가 봐도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정윤회 문건 국민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후임자로서 문제 조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문제가 있다면 수사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걸 갖다가 기사가 될 걸 다 아는데 저런 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저 보복이냐 뭐 이런 이제 논쟁으로 가는 건데 예. 저는 앞으로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행동을 먼저 하고 좀 말 아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벌써부터 첫날 저는 조국 교수가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자,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 지휘하는 라인 아니다. 단호하게. 맞는 말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조국 민정수석의 장점인데 그러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논리적으로 뭔가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민정수석은, 신임 민정수석은 지금 집권한 지 얼마 됐습니까? 일주일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말을 좀 아끼고 예. 진짜 국민들이 그동안 원했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병우 라인이 어떻고 뭐 우리가 방송에서 수없이 말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진실규명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렇게 말을 먼저 해버리면 또다시 이게 못하도록 또 다른 압력이 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민정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하는 것을 돕는 자리다. 예. 대통령을 돕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조국 수석이 검찰개혁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청와대 조직 논리에는
충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지금 당장 반발하는 것이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하고도 일을 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신 의원님 얘기는. 그래서 뭐 한국당이야 뭐 조금이라도 뭐 별스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저런 식으로 나오고 뭐 그날 7개의 논평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 좀 그 자체가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느낌은 들고요. 뭐 개별 검찰 수사 지휘를 안 하겠다는 거하고 저거하고 결국 논리적으로 꼭 부딪힌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일부 언론이 오히려 그걸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예. 다만 진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동의하는 것은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행동으로 하라. 그것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수석은 이제 지금까지 문제를 수없이 제기했던 문제 제기자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은 들어가서 수석이 됐기 때문에 문제 제기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해내는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게 지금 필요한 때이다. 그러니까 아마 근데 본인도 그것을 아주 체감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NS를 안 하겠다고 지금 예. 닫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바로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했다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신분이 바뀐 거죠. 위치가 바뀐 거.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변화된 위상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 정윤회 문건 부분은 사실은 뭐 정치적인 문제라기 그런 면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때 최경희하고 한경희하고 두 분이 조사를 받고 한경희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예. 최경희는 자살을 한 억울한 죽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본말이 전도된 나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국민들한테 크나큰 불신을 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따로 있는데 그거는 안 하고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 권력이나 사법 권력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이 저렇게 왜곡되구나 하는 것을 지난 정권에서 한눈으로 봤던 게 바로 이 사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예.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뭐 보복 정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 야당으로 살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이 그런 식의 어떤 보복성의 어떤 걸 하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 안 앉힙니다. 현재 검찰 내 선이 다하는 중에서 친정권적인 검사들 위주로 중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중용을 해서 옛날 파일을 다 털어가지고 먼지라는 거에 있어서 다 조사해서 보복 정치를 그야말로 하겠죠. 정치보복. 그게 정치보복이죠. 조국 수석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 일단 인사 자체에서부터 그런 식의 어떤 과거의 묵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차 교수님 그 이제-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학자 출신이란 예. 말이에요. 학자 예. 출신이 실무에 나왔을 때 늘 겪게 되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은 뭐 현실과 이상의 차이 그걸 말씀하시는 예.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죠. 아무래도 학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좀 이상을 지향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감하게 뭐 개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덜 하는 이유는 조국 교수가 뭐 물론 대학 내에서 뭐 열심히 연구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현실의 정치에 대해서 사사건건 본인이 여러 지금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트윗이라든지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막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도대체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뭐 이렇게 상당히 비판을 들을 정도로 했다고 예 본립해서 이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뭐 조국 교수는 뭐 그 서울대학에서 지금 놓은 이야기가 충분히 뭐 연구도 하고 뭐 논문 실적도 많이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저는 그 조국 수석이 아까 뭐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은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국 수석이 직접 나서 총대를 메고 하는 모습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다. 그거는 이 지금 앞서도 뭐 야당에서 벌써 지금 정치보복이라는 논란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조국 수석이 총대를 메고 나서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오히려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가 그 찾고 싶었던 진실을 오히려 가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조국 수석이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누구보다 잘 척결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조국 수석이 대통령 뜻이라고 전달하고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그 검찰총장이 특별 검사가 아닌 특별 임무를 띈 특임 검사를 이용해서 별도 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마 제도적인 절차상 맞지 않을까. 그것이 이 조국 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좀 방침이 아닐까, 하나의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조국 교수는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조국 교수 개인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호가 굉장히 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논제에 서 있는 게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일에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 출신이 아닌
학자가 민정수석 간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뭐 검사와의 대화도 하고 검찰 개혁 한다고 했지만 미완의 이거 혁명 아닙니까? 성공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도 공수처가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어디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면 검찰 조직은 생각보다는 강한 조직이고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조국 교수의 내공이 지금 검찰을 상대할 만할까? 저는 오히려 약하다고 봅니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거요. 말이 쉽지. 이 어느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는 미완의 개혁이고 예. 또 하나는 지금 검찰 권한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국 교수가 그나마 미진하지만 조국이니까 어쩌면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는 거지 민정수석이 뭐 검찰 개혁을 총대 메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론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들이 검찰 출신들이 또 아닙니다. 예. 뭐 3분 정도가 거론되는데 뭐 판사나 변호사나 또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비법조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초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이 아닌 분이 와가지고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에 뭐 50%만이라도 하고 조국 수석은 뒤에서 좀 도와줘라. 그런데 조국 교수는 다른 건 모르지만 아무리 설법대 나오고 동기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가족 이기주의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그래도 검찰 출신보다는 공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잘하는 길은 뒤에서 조용히 돕는 것이다. 조국 교수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버리면요. 일하기가 사실은 더 힘들어집니다. 예. 근데 이 하나만 더 붙이면 사실은 이 개혁은 법을 만드는 거고 제도를 개선하는 겁니다. 결국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 비리주사처를 만든다든지 또 검찰을 또 다른 개혁의 대상으로 해서 검경수사권 분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조국 개인이 무슨 칼을 휘두르고 조국 개인이 뭐 어떤 말을 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이 개혁을 하려다 실패한 것은 국회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야당의 반대. 그 안에서도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과 검찰의 집요한 방해 공작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특히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은 대개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법사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국회 구조도 보면 여소야대 아닙니까? 결국 국회가 어떤 위치를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이 성공하느냐 마는데 지금 워낙 국민적 여론과 압력이 높기 때문에 국회도 결국 이 계획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상황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홍준표 전 지사가 미국에 가 있죠. SNS를 또 바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출국하면서 영상부터 한번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회장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좌파들 잔치하는데 한 달간 자리 비켜주는 게 그게 안 맞나?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려야지. 그 잘못한 거는 용서하면 안 돼. 허물허물해가지고는 불태운다잖아. 괴멸시킨다잖아. 오래 있지는 않을 거고 잠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판을 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할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초도 없습니다.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패자는 말이 없다면서도 곧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 도착해서 바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의미심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전 후보죠. 지금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보수 쪽 분들 사이에서 엇갈립니다. 어떤 분은 정말 천재다, 정치 천재다. 한 자리에서 저렇게 많이 득표를 할 정도로 말을 잘하고 머리가 좋다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는 저분이 이제는 후보 이제 저희도 말했지만 패장이면 조금 침묵을 하고 좀 이제 품격 있는 정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하는 거 보면요. 패장은 말이 없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보수 지지자들이 보면 정말 맞는 말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 도착해서 쉬겠다고 했는데 또 SNS 정치를 또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SNS에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거 보면요. 저기 보면 특정히 명예훼손 될 만큼 뭐 개인의 이름 같은 건 나오지 않지만 또 본인이 싫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또 디스하는 것도 있고 패션 좌파라고 해서 또 저렇게 해서 또 비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는 어떤 자기의 어떤 내가 돌아오면 한번 보수의 새로운 리더가 되겠다는 의미심장한 시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분을 보고 있으면 SNS가 없으면 저분 정치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SNS에 정말 천재 같은 능력이 있는데 과연 저게 지금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SNS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명예훼손인 듯 아닌 듯이거든요. 그렇죠. 뭐 법조인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알 겁니다. SNS를 아침마다 항상 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가든 어디 가든 간에 SNS를 했고 메시지는 아주 간명해요.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메시지인데 그거 속내를 다 뜯어봐야지만이 명예훼손이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문제 삼을 수가 없을 겁니다. 대상자는. 대상자가 내가 그 맞다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글을 써버리기 때문에 누구로 추측된다 이런 거 얘기 못 하는 겁니다. 못하죠. 못하고 본인이 얘기도 못할 뿐인데 본인이 낸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나 보수층에 봤을 때는 대충 알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되게 간명한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역시 홍준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기는 갔지만 돌아온다면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당권 싸움에서는 유리한 측면 또 바른정당하고 싸움에서 유리한 측면이 아닌가. 그것을 계속 아마 계속 메시지를 SNS 통해서 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95%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95%? 그리고 제가 5% 좀 낮네요. 아니 5%는 출마하지 않고 추대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정도로 저분은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지금 저분은 어쨌든 다른 건 모르지만 쓰는 단어라든지 이 상황 파악하는 능력만큼은 정말 제가 봐도 기자 출신이지만 저도 기자 이상의 뭔가를 알고 있고 이 말을 하면 기자들은 쓰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못하느냐가 저분이 앞으로 저분의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운명을 좌우하는데 홍준표 전 지사가 저는 지금 기자할 때 기억인데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이 세 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자 DJ 노무현 뭐 이 시절 야당할 때입니다. 한나라당이 야당할 때 거의 목숨 내놓고 저런 말을 해도 안 잡혀가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여당을 공격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제가 기억할 때는 이재호,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김 선배 감옥 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위험한 발언을 해도 그 당시엔 야당이니까 야당은 그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홍준표 지사도 정말 이해찬 총리한테 독서 퍼붓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지금 생각할 때는 썸뜩할 정도로 했는데 아마 홍준표 전 지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야당 해봐서 아는데 금방 그 말처럼 해봐서 아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내가 돌아와서 야당 지도자 되면 제대로 한번 승부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저게 하는 발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의 경험인데 어쨌든 그거는 DJ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다를 수가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만약 잘못하게 되면 저는 홍준표 지사가 앞으로 굉장히 힘이 세질 거고 잘하면 힘이 좀 떨어질 거고 그래서 저는 저 말은 아직까지는 움직이는 것이지만 저분이 야당 지도자로서는 저는 오히려 여당 지도자보다는 야당 지도자 홍준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보수 유권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저기 인터뷰 내용 보면 전부 반말이지 않습니까? 기자한테 하는 반말은 국민한테 하는 반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이렇게 국민에게 지금 언론을 통해 다 전달되지 않습니까? 저런 오만한 태도는 좀 바꿔야 된다. 일국의 대선 후보로까지 나섰던 분인데 정말 옳지 않은 태도다. 그러면서 본인의 말과 행동이 금방 달라요. 방금 패장은 말이 없다 했지만 너무나 많은 말을 내뱉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온갖 저주에 섞인 자파잔치라든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보수만 보고 가겠다. 내 지지자만 보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없다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다음 말은 당권 가지고 바로 싸우죠. 친박은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빠져줬으면 좋겠다. 바로 싸움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고 지난 선거 내내 이념 논쟁, 이념 구도의 선거를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방금 전에 나오는 말씀 중에는 보면은 신보수주의를 하겠다. 신보수주의 과연 무엇을 할지 기대가 정말 됩니다만 또 와서 내나 이념 논쟁을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잘 집어서 말하고 논란거리를 만들고 기자들이 쓸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런 재주는 뛰어나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이 전부 반말이고 그건 국민한테 반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나치게 좀 거슬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당의 당권 경쟁을 보면은 홍준표 지사를 한 축이 있고 그다음 반대편이 친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까지 그 탄핵 국면에도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당시는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시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당직 무슨 경선을 하면 항상 친박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러면 대선 끝나고 나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그럼 홍준표 당으로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그때 당시의 이 조직적인 우위를 보였던 친박계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고 그리고 이 실제 임명님